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혼도장 찍는 날 신액이 내 이름으로 굴리던 회사부터 폐업 신고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난 뒤에서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혼 도장을 찍기 직전에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던 이야기입니다. 처음 시댁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사람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는 말도 예쁘게 하고 성격도 참 곱다고 말씀하셨고, 시누이는 저를 볼 때마다 형님 덕분이에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자주 반복됐는지 나중에는 제가 정말 그 집안에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특히 시누이는 늘 제 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시댁 모임이 있으면 제 옆에 앉았고, 시어머니가 사소한 잔소리를 하실 때면 엄마, 형님은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라며 괜히 저를 감싸는 말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아, 이 집은 다르구나. 가족이라는 말이 허울만은 아니구나.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나 있었는데 저 혼자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서 회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원래 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규모를 키우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형님 이름으로 하면 좋아요. 저는 그 말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제 이름이어야 하는지, 왜 시누이나 시부모님 이름이 아니라 며느리인 제 이름이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때 남편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당신 신용도도 좋고 회사 다니면서 관리도 잘하잖아. 어차피 가족인데 뭐. 가족인데 뭐.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땐 몰랐습니다. 저는 회사를 직접 운영할 생각도 없었고 경영에 관여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류 몇 장에 사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말했습니다. 형님은 그냥 이름만 빌려주는 거예요. 대표는 시누이고 형님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말들을 저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 가족이었으니까요. 회사 설립이 끝나고 나서는 정말 이상할 정도로 모든 일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사무실이 생겼고 직원이 들어왔고 거래처도 늘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단 한 번도 대표님이라는 호칭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는 늘 시누이의 몫이었습니다. 대표님, 이거 결제해 주세요. 대표님, 미팅 준비됐습니다. 그 말들이 오갈 때마다 시누이는 어깨를 쫙 펴고 걸어 다녔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그래, 저 사람도 능력이 있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회사가 법적으로는 제 책임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시댁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임에 가면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건 다 며느리 덕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 집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회사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숫자나 계약 내용에 대해 물으면 시누이는 항상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런 건 몰라도 돼요. 괜히 머리 아프게 왜 신경 써요. 남편도 늘 같은 말이었습니다. 어차피 당신은 회사 안 나가잖아. 괜히 끼어들면 복잡해져. 그 말들이 조금씩 저를 회사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배려라고 착각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주 사소한 계기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회사 관련 서류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봉투를 열었다가 그 순간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제가 운영하지도 않는 회사인데 책임자 이름에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회사 정말 괜찮은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가족이라서 괜찮다는 말과 혹시 아니라면 이라는 생각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회사가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게 될 줄은,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릴 사람들이 될 줄은요. 그 회사가 제 명이라는 사실의 의미를 저는 정말 그땐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게 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한 방식으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날 우편함에서 받은 서류 하나가 제 마음을 처음으로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혹시 실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인데 설마 나를 속이겠어?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한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더군요. 그 이후로 저는 회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예전에는 그냥 넘겼던 장면들이 하나씩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가본 적은 거의 없었지만 가끔 중요한 날에는 얼굴도 비출 겸 사무실에 들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대표님, 회의실 준비됐습니다. 대표님, 이쪽 서류 결제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말의 대상은 항상 신우이였습니다. 신우이는 그 호칭이 너무도 익숙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결제를 하고 직원들 앞에서는 단호한 표정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보다는 아, 저 사람도 책임감이 크구나. 그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저를 대표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회사에서 늘 형님이었고 며느리였고 그저 가족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대표님이라고 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어느 날 회사 근처에서 신우이와 함께 거래처 미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팅 자리에서 거래처 대표가 신우이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계약 조건은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표님? 하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이어갔고 저는 그저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나오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계약서에 제 이름이 들어가던데 이런 건 제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신우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요. 대표는 나고 형님은 그냥 명의만 빌려준 거잖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볍게 들렸는지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명의만 빌려준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의미하는지 그때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 서류를 보니까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 그러자 남편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어차피 실무는 누나가 다 하잖아. 당신은 괜히 예민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히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혼자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비슷한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명예 대표라는 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회사가 잘 되면 상관없지만 문제가 생기면 모든 법적 책임과 빚은 명의자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뒤로 회사 관련 우편물이 부쩍 제 이름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관련 안내, 각종 고지서,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문서들. 그럴 때마다 신우이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형님, 그런 건 다 회사에서 처리해요. 괜히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말이 점점 위로가 아니라 차단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직원 한 명의 말이었습니다. 우연히 회사 근처에서 직원을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저를 보자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 형님이시죠? 그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 직원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서류상 대표님.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부르는 바람에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세게 때렸습니다. 서류상 대표, 겉으로 보이는 대표, 그리고 진짜 책임을 지는 사람. 그 셋이 전부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혼자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만약 빚이 생기면, 그때도 가족이라는 말이 나를 지켜줄까?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회사에서 진짜 대표처럼 대접받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우이가 대표였습니다. 사람들의 존중도, 권한도, 모든 결정권도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름만 남아있는 사람, 책임만 떠안을 준비가 된 사람처럼 조금씩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교묘하게 짜여 있었는지, 그리고 그 끝에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대표님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제 인생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에는 남편이 알고도 침묵했다는 불편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대표처럼 대접받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회사 관련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대충 넘겼던 문장들, 읽지도 않고 사인했던 종이들에 이제야 눈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서류의 끝에는 늘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대표자, 연대 책임자, 보증인. 그 단어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대충 넘길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회사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지는 구조더라.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바로 반박하지도 않았고 웃으며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어? 제가 그렇게 묻자 남편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제 명이라는 것도,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이 제게 돌아온다는 것도요. 그런데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문제 생길 일 없어.
지금까지 잘 굴러왔잖아. 가족끼리 왜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후벼 팠습니다. 가족. 그 단어를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면 내가 다 떠안아도 되는 거야? 제가 그렇게 묻자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누나도 고생 많이 했고 엄마도 다 당신 믿고 맡긴 거야. 그 말 속에는 제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는 아내이기 전에 편한 명이었다는 걸요. 그 이후로 남편의 말들이 전부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그가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당신 이름이 있어서 회사 일이 수월해졌어. 당신 덕분에 대출도 잘 나왔고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그때는 칭찬인 줄 알았던 말들이 이제는 전부 저를 이용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시누이와 셋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 일 없는 척 웃고 떠드는 자리였지만 저는 그 자리가 숨이 막힐 것처럼 괴로웠습니다. 식사 도중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 구조를 조금은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 그러자 시누이는 포크를 내려놓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왜 그래요, 갑자기? 지금까지 잘 됐잖아요.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그 순간에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말자. 가족끼리 이런 얘기 밖에서 하면 안 좋아. 그 말은 저를 보호하려는 말이 아니라 조용히 하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만약 회사가 무너지면 그때도 이 사람들은 나를 가족이라고 부를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뒤에 일어났습니다. 회사 관련해서 작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거래처와의 분쟁이었는데 그 문제로 연락을 받은 사람은 시누이가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상대방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거는 법적으로 책임이 있으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넘길 수 없어. 이 회사, 내 인생까지 걸린 문제야. 그러자 남편은 그때까지와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참아줘. 지금 나서면 누나랑 엄마 다 무너져. 그 말에서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도 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로서의 믿음, 가족으로서의 신뢰, 그 모든 것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건 더 이상 회사 문제도 시댁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서라는 말에 제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고요. 그 선택이 이혼으로 이어질 줄은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진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고 시댁도 알고 있었고 저만 몰랐다는 사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요. 가족이라서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제는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회사 서류, 남편의 침묵, 그리고 신우이의 웃는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사 명의로 된 계좌를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그때 처음 제대로 인식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이미 예전에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혹시 필요할지도 몰라요라며 신우이가 가볍게 넘겨준 정보였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정말 필요 없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로그인을 하는 순간 화면에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뭐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회사 돈이니까 당연히 복잡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크롤을 내릴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받아본 적 없는 돈, 제가 사용한 적 없는 지출, 제가 동의한 적 없는 송금 내역들. 그 모든 거래의 공통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수취인 이름이 전부 시댁 식구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업무상 비용일 수도 있겠다, 회사 운영비일 수도 있겠다, 억지로 합리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날짜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그 생각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월급날도 아닌 날, 아무 설명도 없는 큰 금액이 시어머니 계좌로 빠져나가 있었고, 며칠 뒤에는 신우이 개인명의 계좌로 또 다른 돈이 이동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하루에 2번, 3번씩 돈이 빠져나간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회사 돈이라고?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다시 회사로 돌아온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돈은 말 그대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이 조금씩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한 도구였고, 그 돈은 시댁의 생활비이자 비상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통로의 이름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금액의 규모였습니다. 한두 번의 송금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아니 몇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빠져나간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이 밝아오는 줄도 모르고 계좌 내역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날짜, 금액, 수취인 전부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지독하게 차가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구나. 그때 남편의 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당신 덕분에 대출도 잘 나왔고, 회사 운영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해. 가족인데 설마 문제 생기겠어? 그 말들이 이제는 전부 하나의 설명처럼 이어졌습니다. 아침이 되자 남편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엄마 계좌로 돈 빠져나간 거 알고 있었어? 그 질문에 남편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반응 하나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좀 가져간 거야. 회사 돈이니까 괜찮잖아. 나중에 정리하면 돼. 그 말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돈 전부 내 이름이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왜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어? 당신 이름이라서 문제 없잖아.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말이 저를 보호하는 말이 아니라
저를 방패로 쓰겠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회사 계좌 확인하셨어요? 그 질문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다는 것도, 제가 불안해졌다는 것도요. 형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 돈 다 회사 운영 때문에 쓴 거예요. 나중에 정산하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산이라는 말은 결코 오지 않을 약속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혼자 앉아 계좌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회사가 무너지면 이 돈들은 어디로 갔다는 기록으로 남을까? 답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빠져나간 돈, 제 이름으로 남은 책임, 그리고 제 이름으로 남을 빚. 그제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감정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도 가족 간의 다툼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이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피해자처럼 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고 하나씩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 누구에게도 제 계획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더 이상 지켜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돈들이 제 이름으로 빠져나간 순간부터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빠져나간 돈들을 모두 확인한 뒤 저는 더 이상 이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울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제가 더 이상 회사 이야기를 꺼내지 않자 오히려 그쪽에서 불안해하는 기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왜 회사 얘기 안 해? 신경 쓰지 말랬잖아. 그 말이 이제는 걱정이 아니라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아직 통제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봤어.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이미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이었지만 남편은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응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혼? 갑자기 왜 그래? 그의 말투에는 당황보다 짜증이 먼저 섞여 있었습니다. 회사 문제 때문에 그래? 그가 그렇게 묻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은 아니야. 하지만 그게 결정적이었어. 남편은 한숨을 크게 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마치 이미 이 대화의 결말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요. 그날부터 남편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이혼 자체를 극구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딱 하나에만 집착했습니다. 회사였습니다. 이혼은 하더라도 회사만은 그대로 두자. 그 말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회사는 우리 가족이 다 걸린 문제야. 지금 건드리면 다 같이 죽는 거야. 그 말을 들을수록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회사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그리고 왜 끝까지 제 이름이 필요한지를요.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끊임없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이혼은 어쩔 수 없다고 쳐. 근데 회사까지는
건드리지 말자. 당신 이름만 좀 더 빌려주면 돼. 그 말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들릴 수 있는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혼한 뒤에도 내 이름으로 회사 책임을 지라는 거야? 제가 그렇게 묻자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그렇잖아. 그 순간 머릿속이 아주 맑아졌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라 정확한 이해였습니다. 아, 이 사람은 끝까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이혼 도장을 찍던 날은 비가 오지도 특별히 춥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구청 민원실에서 이혼 서류를 앞에 두고 앉았을 때 남편은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회사는 그 말이 나오자 저는 처음으로 그날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주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웃음에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울거나 분노할 거라 생각했지. 웃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왜 웃어? 그가 그렇게 묻자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당신 말이 이해가 돼서. 남편은 그 말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민원실을 나오는 길에 남편은 다시 한번 저를 붙잡았습니다. 회사 문제는 다시 얘기해보자. 당장 결정하지 말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정리하자. 그 대답이 그를 안심시켰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리가 그가 생각하는 방향과 정반대라는 것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는 것. 다만 서류로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는 제가 선택할 차례라는 것. 그 회사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운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으로 시작됐고 제 이름으로 움직였고 제 이름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 사실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해졌고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향한 곳은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한 선택은 단순한 이혼의 마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판을 뒤집는 시작이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나온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굳이 어디를 가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제가 향한 곳은 회사도 법무법인도 아니었습니다. 구청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손에 땀이 나지도 않았고 심장이 빨리 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결국 이 자리에 오게 되는구나. 구청 민원실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각종 신고, 평범한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공간에서
제 인생의 한 부분이 끝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기다리면서 저는 핸드백 안에 넣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분증, 그리고 몇 장의 서류. 그 종이들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무거운 건 종이가 아니라 그 종이에 얹혀있던 제 지난 시간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창구로 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업무 보러 오셨어요? 저는 잠깐 숨을 고른 뒤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사업자 폐업 신고하려고 왔습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뚝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무원은 제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사업자 명예 확인, 폐업 사유, 신분 확인. 그 모든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명의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그날만큼은 처음으로 저를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 데까지 정말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처리됐습니다. 오늘 날짜로 사업자 폐업 완료입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 회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사무실이 남아있든 직원이 있든 거래처가 있든 말든 법적으로는 끝이었습니다. 민원실을 나와 구청 건물을 나서는 순간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햇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그대로인데 저만 다른 세계로 건너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제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나서야 비로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긴장이 풀린 반동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겠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도 아직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회사 쪽에서는 아직 아무도 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는 서류 위에서만 제 명의였고 실제로 굴러가는 동안에는 항상 신우이가 앞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건 그렇게 돌아가지 않더군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신우이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는 쉴 새 없이 쌓여갔습니다. 지금 회사에 무슨 일 있어? 구청에서 연락 왔어. 이게 무슨 장난이야? 그 문자들을 보면서도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장난도 아니고 감정적인 행동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회사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정당한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잠시 후 신우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상황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 폐업 처리됐대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응, 폐업 신고했어. 전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왜 그런 걸? 형님 마음대로 해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말해주고 싶어졌습니다. 마음대로가 아니야. 내 이름이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신우이의 목소리는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이러면 직원들은요? 거래처는요? 빚은요? 그 질문들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서야 진짜 걱정을 하는구나. 그건 대표가 해결해야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신우이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대표잖아요. 그 말에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표였어. 지금은 아니야. 그 짧은 문장이 모든 걸 정리해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후 남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당황이 더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말했잖아. 회사만은 그대로 두자고.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했어. 이제 아무도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거래처, 그리고 숨겨져 있던 문제들까지. 하지만 그건 제가 통제할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통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회사는 공식적으로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폐업 신고는 정말 10분이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10분은 시댁이 쌓아올린 모든 구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이다는 소리 없이 온다는 걸요. 그 다음 날부터 신우이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구청에서 10분 만에 제 명의 회사에 폐업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반응은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우이부터였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그녀는 평소처럼 화장도 하고 옷도 다려입고 거울 앞에서 오늘도 대표님답게 거울 속 자신에게 혼잣말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이 되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에게 먼저 연락이 갔습니다. 회의실에는 항상 신우이에게 인사를 올리던 직원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직원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묻다가 바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신우이는 처음으로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동안 매일같이 당연하게 대표님이라고 불리던 위치가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것을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였습니다. 대표님, 오늘 회의는 취소합니다. 계좌 관련해서는 더 이상 통보받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신우이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듯 입을 떼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화기를 손에 쥐고 멍하니 서 있는 그녀를 바라보며 저는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신우이가 진짜 무력해진 모습을 봤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거래처와 협상하며 모든 권한을 휘두르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직원들은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로 마지막 출근이네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겠습니다. 그 말에 신우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무언가를 외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순식간에 사라진 권력의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차분하게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지난 몇 달 동안의 분노와 억울함이 남아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결과를 바라보았습니다. 거래처에서도 차례차례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과는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계약 관련 권한이 없는 분과는 상담할 수 없습니다. 서류상 대표자가 폐업 신고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통화와 메시지는 신우이에게 전달되었지만 그녀는 이미 대응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신우이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책상 위의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어도 그 서류들을 만질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저 대표였던 기억만 남아있는 듯 허공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이용당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형님 덕분이에요. 대표님이니까 괜찮아요. 그 말들은 이제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남편이 알고도 방관했던 사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신우이는 더 이상 대표님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 자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신우이가 사무실을 떠날 때 저는 잠깐 따라 나갔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피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신우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더 이상 대표님이라는 호칭은 없었습니다. 전화도 끊겼고 거래처는 물론 직원들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제서야 진짜 평화가 찾아왔음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짓누르던 압박, 억울함, 배신감이 조용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신우이는 단순히 권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모든 책임과 압박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남편과 시댁이 얼마나 무너질지 지켜보는 일뿐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신우이는 회사라는 이름 아래 대표님이었던 과거와 완전히 작별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백수로서 그리고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책임과 결과를 마주하는 삶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았습니다. 사이다는 언제나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찾아온다는 것을. 신우이는 하루아침에 대표님에서 백수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권력의 상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회사 명의가 사라진 순간 그동안 숨겨져 있던 수많은 빚과 채무가 한꺼번에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독촉 전화는 신우이에게 걸렸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이자 납부 확인 바랍니다. 계좌 잔고가 부족합니다. 긴급히 입금 부탁드립니다. 대출 연체로 인해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우이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아, 잠시만요. 제가 대표는 아닌데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상대방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법적 절차가 곧 시작될 수 있다는 냉정한 경고만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당황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제야 현실을 마주하겠구나. 그 생각과 함께 지난 몇 달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신우이가 당황하는 동안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서와 기록들은 그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임과 채무는 여전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도 직원도 심지어 남편도 제 이름으로 이루어진 법적 구조를 모른 척 해왔습니다. 그러나 폐업 신고를 하고 나니 모든 기록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은행 기록, 대출 계약서, 회사 채무 내역, 모든 것이 대표이자 채무자라는 제 이름 아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자 신우이는 당황을 넘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또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 문제는 다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했던 건 당신과 신우이 기준에서였겠지. 법과 기록 앞에서는 제 이름이 모든 걸 책임지게 되어 있어. 남편은 그제서야 표정이 굳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여유와 자신감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점점 독촉 전화가 쌓이기 시작했고 법적 문서가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신우이와 남편이 같이 읽으려고 해도 읽을수록 머리가 아팠습니다. 금액은 예상보다 훨씬 컸고 이자와 벌금까지 포함되어 합계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압박감을 안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회사를 숨길 수 있는 위치에 없다는 것을. 법과 기록은 냉정했고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움직였습니다. 신우이는 울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발 이거 어떡해.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모든 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그 말이 얼마나 냉정하게 들렸는지 그녀는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아무것도. 그 순간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 우린. 그러나 제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아니 남편. 이번엔 당신 말은 필요 없어요. 모든 기록과 책임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제서야 두 사람은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까지 당연하게 권력을 휘두르던 신우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모습, 남편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신우이는 전화기와 메일, 거래처와 직원들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이 눈앞에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남편과 신우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지만 법과 기록은 이미 차갑게 제 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의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빚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법과 기록 앞에서는 누구도 숨을 곳이 없다. 그 말이 현실로 나타난 순간 신우이와 남편은 그들의 교만과 무지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우이와 남편은 하루아침에 권력과 명성을 잃었고 회사와 관련된 빚과 독촉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증거라는 무기가 제 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시댁이 저를 이용했던 방식은 너무나 교묘했습니다. 가족이니까라는 말 뒤에 숨겨진 계약서, 통장 메시지, 녹취, 모든 것이 제 이름과 기록 아래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계좌를 확인하며 시작된 조사는 제 안에 하나의 결심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폐업 신고만으로는 이 모든 잘못을 끝낼 수 없다는 것. 그들은 끝까지 저를 대표이자 책임자로 만들고 자신들의 편리함을 위해 모든 것을 설계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조용히 철저히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통장 내역과 거래 기록은 날짜별 금액별로 캡처했습니다. 누가 어떤 계좌로 돈을 송금했는지, 어떤 금액이 제 이름으로 빠져나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와 관련 서류들도 모든 페이지를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그 안에는 시댁이 서명한 문서도 있고 제가 결제한 것처럼 위조된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 증거들을 모아두자 머릿속에서 사건의 전체 그림이 처음으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와 카톡, 심지어 녹취 파일까지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형님 덕분이에요. 대표님이니까 문제 없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저를 이용하고 속였는지 이제는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단순히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분류했습니다. 누구에게 갔던 돈인지,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각각 명확히 표기했습니다. 그 과정을 진행하며 신우이와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점점 공포에 휩싸이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마치 자신의 과거가 하나씩 드러나는 영화 속 장면과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몰래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그만두는 게 어때? 우리 그냥 조용히 정리하면 되잖아.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리? 당신이 말한 조용히 정리라는 게 누구를 위해서였는지 이제 알겠네요. 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말문이 막혀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에게도 저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로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신우이와 남편은 진정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얼마나 얕잡아 봤는지, 저를 이용해 돈을 빼돌리고 제 이름으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는지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음을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밤 차분하게 자료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혹시 빠진 부분이 없는지, 법적 대응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지 모든 것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거나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모든 증거가 준비되어 있고 모든 구조가 명확하니 저는 한 발짝만 내디디면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 분노, 배신감이 차곡차곡 정리되고 냉정한 계획으로 변한 느낌이었습니다. 신우이와 남편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매일같이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남겼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법적 대응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싸움에서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마지막 한 방이 남았구나. 저는 시댁과 남편이 저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모든 증거를 철저히 모아두었습니다. 그 자료들을 정리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확하고 확실한 정의를 보여줄 차례라고. 신우이와 남편은 여전히 매일같이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제발 그만두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모든 법적 절차와 증거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은행과 거래처는 더 이상 신우이를 대표로 인정하지 않았고 채권자들은 신우이와 남편에게 빚과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신우이가 집 안에서 울면서 전화를 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대표님,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목소리는 떨리고 말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처참한 후회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건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자신이 믿었던 안전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이 두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빚을 돌려받거나 복수를 위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제 이름을 되찾는 것, 제 인생을 지키는 것, 모든 것은 그뿐이었습니다. 신우이와 남편이 무너지면서 시댁 안에서는 서로를 향한 원망이 시작되었습니다. 너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야. 아니, 내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말싸움과 눈물, 절망이 집 안 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더 이상 쓸데없는 감정 싸움도 복수의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두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몇 주가 지나고 저는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자유와 책임, 그리고 자기 결정권을 되찾았다는 사실이 머리와 가슴을 차분히 채웠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잃었던 시간, 속았던 마음, 억울하게 떠안았던 모든 책임, 이제야 모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신우이는 이제 백수로, 남편은 자신의 무능과 부주의로 정신적, 경제적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시댁은 서로를 원망하며 과거의 잘못과 허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무엇을 빼앗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순히 제 이름을, 제 권리를, 그리고 제 삶을 되찾은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울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차분하게 제 책상을 정리하고 집 창문 너머로 도심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몇 년간의 억울함과 고통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온과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나만 남았다. 남은 건 저뿐이었습니다. 나를 이용하고 속였던 사람들은 모든 권력과 부를 잃고 자신들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이다는 남을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권리와 삶을 되찾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오늘도 저는 제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억울함과 배신은 모두 기록 속에 남겨두고 앞으로 나아갈 길만을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제 삶의 주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저였습니다.